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총 59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 면적이 4,900여 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의 평균치보다 지난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인데요.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에 들어가서 취사행위 등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입산자의 실화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2월부터 4월까지 기온과 광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도 예년 봄철과 비슷한 수준의 산불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2024년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헬기와 산불 진화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요.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해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불 감시 플랫폼을 통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고 산불 발생 시 안전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런 철저한 예방 대책 중요하지만요.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협조와 주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디 큰 산불 소식이 없길 바라며 1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 여러분의 여러 궁금증과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시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네.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하는데 수도 파리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리로 연결된 이제 도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트랙터를 몰고 프랑스 농민들이 도로로 집결을 했습니다. 이 시위는 18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농산물 가격 인상 그리고 값싼 수입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정부 측에 대응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양대 농민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파리 주변 지역에 기반을 둔 노조원들이 29일 현지 시각입니다. 29일부터 파리를 완전히 포위할 목적으로 파리로 가는 주요 도로를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트랙터를 몰고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기후운동가 2명이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작품에 대해서 수프를 확 먹는 수프요? 뿌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유리벽이 있었습니다. 작품에. 그래서 작품엔 직접 손상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네. 그림에 수프를 던져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 프랑스 정부도 농민 시위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농민들이 수도 파리를 봉쇄하겠다면 를 집결하자 파리 주변 지역에 대규모 보안군 배치를 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28일 저녁에 긴급회의 열고 파리 지역에만 15,000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고요. 또 보안군에게 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으로 이제 그 신선한 식품들 공급하는 룽기스 국제시장 그리고 파리 공항 봉쇄를 막을 것과 농부들의 호송 차량을 수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네. 헬리콥터까지 직접 떠가지고 지금 트랙터 대열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 작품의 스프는 왜 뿌렸냐? 네. 네, 궁금하시죠? 그 운동가들 얘기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술이냐? 먹고 그림이?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업이 제대로 지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러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좀 항의 표시로
스프를 뿌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후 운동가들이 뭐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좀 훼손하려고 한 그런 시도가 있는데,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 혁명의 나라이고 네. 시위가 워낙 자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근로자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도 굉장히 호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랑 그러니까요. 농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네. 물론 농민들의 시위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박물관에 와서 유명 작품을 훼손하라고 시도하는 것, 좀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을 그러니까요.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듣자마자 고개가 그러니까요. 갸우뚱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프랑스 농부들이 이렇게 네. 격렬하게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네, 일단은 이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농업용으로 쓰이는 면세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수입산 농산물 때문에 프랑스산 농산물이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 총리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정된 애갈림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뭐냐면 네. 원료 생산자의 농민과 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유통체인 간의 거래 규정을 설정한 법인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의 생산비를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워낙 고물가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이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농가 측에 떠넘긴 거죠. 일명 뭐 이제 가격을 깎으라고 이제 농가들에게 압력을 가한 건데,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또 불만이 있었고요. 또 위반하면 법인에 대해서 최대 1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은 유통업체가 워낙 큰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깎으라고 말을 하면은 싸게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시 만약에 뭔가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은 보복 조치로, 그럼 당신들 물건 안 받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네. 농업용으로 쓰이는 면세유, 이제 경유에 대해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세금 혜택을 줬었는데 이건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유 같은 경우에 화석 연료 소비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트랙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써야 되는데 네. 그때 경유를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점점 올라가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통업체는 압박하지, 정부는 세금 내라고 하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유럽연합이 농가 보조금 지원이 너무 이게 규정이 좀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거 좀 쉽게 바꿔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프랑스 측에서도 유럽연합 측에 조건을 단수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농민들의 민심을 좀 다독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수입 농산물이 유입이 되면서 프랑스산 농산물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사실 네, 농민들이 그렇죠. 뭐 쌀 수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을 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렇게 남미 4개 나라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스로 함께 이제 무역협정을 프랑스가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값싼 남미 농산물이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프랑스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물론 좀 지금은 강대강이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농민들을 달래보려고 뭐 행정 절차도 간소하겠다, 그리고 면세유 이거 과세 안 하는 것도 폐지하겠다, 계속 세금 깎아주겠다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해 7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농민들 시위가 혹시 다른 노조까지 번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 굉장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위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농업벨트의 표심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수 성향 공화당이 지지세를 확보할 텃밭으로 농업벨트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집권 정당인 민주당은 또 대선 승리를 놓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경선에 치러진 곳이 바로 아이오와주인데요. 아이오와. 여기가 이제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촌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아이오와주에서 이기면서 보여줬다라고 미국의 농업 전문지가 분석을 했고요. 또 상대 후보들도 옥수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바이오에탄올 등 연료 사용 확대 등 농업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면서 농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화당 후보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51% 압도적으로 선두 차지했고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 나왔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어쨌든 출발이 좋았습니다. 트럼프 다시 공화당 후보 되겠네요. 네. 예. 월가에서도 그럴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러진 경선이 뉴햄프셔 여기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출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오와주에서는요. 미국 내 최대 옥수수 생산지로 꼽히는 농업 벨트가 바로 아이오와주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경선지인데 어쨌든 공화당이 이기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경선하는데요. 네, 기세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 대선에서 농촌 지역의 표심 텃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하면서도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니까 자신이 첫 번째 재임했을 때 중국과 치른 무역 분쟁 속에서도 농촌 지역 예산 자기가 280억 달러 지원했다면서 지지 호소했었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들도 미국의 농업벨트에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수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사람의 기억이 약간 왜곡이 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와주도 아마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앞으로도 공화당 핵심 지지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옥수수 활용한 고에탄올 바이오를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좋은 기억만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나다 보면. 근데 또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대기 오염 때문에 고에탄올 연료의 여름철 판매는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농업 지역이 좀 더 공화당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네요. 여기.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네.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 위해서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불안하지 일단 않을까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앞서고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경선에서 벌써 기선 제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발걸음이 바빠질 것 같은데요.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첫 3년을 비교를 해보면 농촌에 투자한 예산이 570억 달러로 같았다고 합니다. 폴리티코 분석인데요. 네. 그리고 농가 평균 순수익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보다 바이든 집권 시기에 좀 더 높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각자 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재대결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 농민들에게 농업 분야 지원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무부 장관 그리고 전 아이오와 주지사 등 미네소타 그리고 뉴햄프셔 중 찾아서 직접 바이든 정부가 중소농가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농촌 지원도 잘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자국 보호 기조가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 농업이 꼭 이익만 가져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얼굴이 까매지고 관장님 좀 하얘지신 것 같은데. 별로 안 타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원래 까맸던 사람이라. 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토종 씨앗도 나누고 또 뭐 여러 얘기도 나누는 총회가 있었다고요? 네. 봄을 맞아서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전국에 저희 씨앗도서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인 거예요? 몇 명이나?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네.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 총회가 당진에서 열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방송 청취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참여하셨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렸거든요. 네. 근데 거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이 정도면 거의 농사계 GD 아닙니까? 토종 씨앗을 나눔하고 또 토종과 관련한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참여하지 못한 청취자분들한테도 네. 그 농사 일지 그리고 토종 씨앗 나눠주신다고요? 네. 와. 신청하신 청취자분 중 이제 50분을 선정해서 토종 농사 일지와 토종 씨앗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토종 농사 일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보내드리는 토종 농사 일지도 작년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건이 안 돼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종 씨앗만 필요하신 분들은 토종 씨앗만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일지는 아니고 네네. 토종 씨앗만. 그 씨앗들은 어떤 작물들이에요? 보내드릴 토종 씨앗은 텃밭 농사의 대표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 가지, 상추, 파, 토마토입니다. 먼저 고추를 소개해드리면요. 고추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서 수입된 대화초 고추입니다. 여러분 대화면에 가보시면 네. 면 소재지 읍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아치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화초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토종 고추인 대화초가 바로 여기에서 수집된 고추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대화면에서 나온 모든 고추가 품종에 관계없이 대화초로 불리긴 하지만 원래는 대화초라는 품종의 고추가 있습니다. 대화초는 어떤 거예요? 매워요? 네. 요즘 맵지 않은 고추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종 고추는 기본적으로 맵습니다. 매운 고추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양고추보다 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하지만 청양고추처럼 매운 기운이 오래가지 않아서 확 매웠다가 매운 기운이 금세 사라지면서 단맛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 매력이 있네요.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고추인데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 예. 사람처럼 포유류인 동물들은 어금니가 있어서 고추를 먹으면서 씨앗까지 이렇게 씹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어금니가 있는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고추가 살려고 만들어낸 방어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배하면서까지 먹고 있죠, 인간들. 네. 네. 새들은 입에서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서 새들은 매운맛을 못 느끼나 봐요. 고추 씨앗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씨앗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고추는 새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뜨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매운 통증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즐겨 찾게 되는데요. 네. 엄청나고 어렵고 힘겨운 도전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성취감을 매운맛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관장님? 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작물의 씨앗이 있나요?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 작물은 대표적인 또 텃밭 작물이기도 하죠. 심사임당이 5만 원짜리 지폐에 있는 네.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는 그림을 보면
흰색의 긴 가지하고 연한 자색의 긴 가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흰 가지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색의 가지만 남아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 중에서 흰색 가지, 연두색 가지, 연한 자색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자색 가지가 제외하고 다른 가지들은 모두 껍질이 두툼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색의 가지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농부들로부터 이렇게 재배되고 소비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껍질이 얇아서. 네. 예. 자색의 통통한 토종 가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통 자색이 가느다란 가지가 많이 심는데 통통한 가지가 훨씬 더 풍성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서양 요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통통한 가지인데요. 네. 예, 그런 통통한 가지를 이게 맛이 훨씬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가지덮밥이라든지 아니면 구이 요리에도 아주 풍성한 풍미를 안겨주는 그런 좋은 가지입니다. 또 가지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자색의 색소가 있어서 이게 항산화 기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엄청 좋은 거를 지금 하여튼 보내주신다는 거죠? 네. 네네. 맛있고 또 이제 몸에도 좋은. 네. 또 뭘 보내주실 건가요? 방송을 통해서 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고려시대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쌈 문화를 보고 고려쌈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였다고 하죠. 예. 먹을 수 있는 넓은 입만 있으면 거기에 밥을 싸서 간을 맞출 수 있는 장이나 젓갈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특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육식이 대중화되면서 다시 고기를 구워 싸 먹는 문화로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는 찰기가 떨어지는 보리나 조, 수수가 식사의 주 재료였으니까 쌈을 통해서 한 입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대신에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아마 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쌈 작물의 대표격인 상추를 보내드릴 건데요. 안호적상추를 나눔하겠습니다. 서산군의 안호면에서 수집되어서 이름이 붙여진 상추인데요. 보통 청상추는 도톰해서 씹는 식감이 좋고요. 적상추는 부드럽고 또 예뻐서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상추를 싸 먹는 방법은요. 앞면은 윗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보통 뒷면으로 싸 먹습니다. 앞면이 아니고요? 예, 그래야 입에 들어갔을 때 혀로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먹는 김이 아주 부드러워지거든요. 회 감촉도 좋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조선파 있잖아요, 유명한 거. 네. 그것도 보내주시나요? 네, 조선파를 보내드릴 텐데요. 파는 대표적인 밭작물로 제가 밭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들었던 적이 있죠. 네. 반은 풀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자라는 밭과 밭에서 자라는 대표 작물인 파와 팥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외대파라고 해서 보급종들이 대세이죠. 키가 크고 땅속 하얀 줄기가 길어서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상품성이 큰 걸로 이렇게 우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족 대대로 먹어온 조선파는 키가 작고 땅속 하얀 줄기가 짧아서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으로 보아서 조선파가 훨씬 향도 좋고 단맛이 좋아서 다시 찾고 있는데요. 맛으로 이제 다시 네. 유행을. 예. 특히 외대파로 육수를 만들면 향에서 노린내가 나요. 하지만 조선파를 사용하면 이렇게 향이 좋고 단맛이 강해서 육수를 이용하는 이런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눠드릴 조선파는 작년에도 한번 나눔을 했었죠. 네. 당진 지역에서 수집된 당진 약파입니다. 한약을 다릴 때 약으로 썼다고 해서 약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땅속 줄기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조선파는 황파, 똥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부분의 줄기가 하얀 것이 약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 토종 씨앗도 주신다고요? 네. 토마토는 비교적 늦게 국내에 도입되어서 토종이 드문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복유서를 쓴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쓴 글을 보면
토마토를 보고 감처럼 생겼다고 해서 1년감이라고 이렇게 불린 것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감과 비슷하지만 여러 해를 사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나눔할 토마토는 모든 방울토마토의 조상격인 오뚜기 토마토입니다. 아마 방울토마토를 만들 때 이 토마토가 재료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먹다가 그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심으면 가끔 이런 오뚜기 토마토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도도 좋고요. 모양도 오뚜기 모양이라 재밌습니다. 열매가 또 열매 허리가 이렇게 잘룩해서 먹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토마토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씨앗은 끈적한 젤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서 사람이 먹어도 소화액이 이 씨앗을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추하고는 반대의 경우이죠. 예. 야,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야, 신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 들으면서 씨앗이란 농사일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씨앗과 농사일지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50원이나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원하는 씨앗이랑 농사일지도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본인의 성함과 주소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작진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내드릴 때 저희가 이제 수원 씨앗도서관의 브로셔 같이 보내드릴 텐데요. 읽어보시고 수원 씨앗도서관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뭐 씨앗도서관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분들 많지 않아요?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냉동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거 하는 것들을 그러면 씨앗들이 같이 보관되어 있는 씨앗들이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라고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포털에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입하셔서 혹시 또 오늘 나눔하는 그런 씨앗 말고라도 원하는 씨앗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의하시면 저희 또 그 담당자 선생님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재훈 님이 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재훈입니다. 상추와 조선파 씨앗 나눠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3436님이요. 병아리콩이 맛있어서 씨를 심었는데 싹은 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이 스마트팜 수경 재배 형광등에서 싱싱하게 자라던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병아리 콩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많이 자라는 콩이죠. 그리고 요즘 또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병아리 콩은 의외로 콩농사라서 쉽습니다. 강원도 등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토양 환경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면 좀 토양 중성에 맞춰서 너무 산성인 토양에서는 잘 못 자라니까 그런 토양 환경만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연잎콩처럼 아주 수확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싹은 나는데 열매는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이렇게, 일반 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좀 기다려보는 게. 네. 0999님. 묘종 키울 때 일반 거름, 왕겨, 흑 묘종을 키우면 안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육묘에 대해서 육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일반 거름은 완숙 퇴비여야 되고요. 그야말로 그 전체에서 5%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네. 그리고 왕겨는 훈탄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겨훈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겨훈탄과 흙을 반반 섞고 거기에다가 전체 양의 5% 정도의 일반 거름, 그것도 완숙 퇴비를 넣으시면 훌륭한 상토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해서 그건 좀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반 거름은 5%, 네. 나머지 95%의 반은 왕겨훈탄, 네. 나머지는 흙. 네. 맞습니다. 7468님. 대파 씨는 어떻게 파종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파 씨는 보통 줄뿌림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이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는 호미로 이렇게 홈을 판 다음에 씨앗을 개미가 개미 쫓아가듯이 씨앗을 뿌린 다음에 차차차차짝 이렇게. 그래서 흙으로 이제 덮어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대파 씨는 햇빛이 없는 암발화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종한 이후에 검은 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덮어놓고 가끔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들여다봐서 싹이 나와 있으면 검은 천을 이렇게 걷어주면 훌륭하게 자랍니다. 처음엔 좀 내성적이네요. 네. 3635님. 비파는 씨로 심었는데 1m쯤 자랐는데 어디쯤 잘라야 더 크지 않을까요? 2년 됐는데 아보카도 양평 노지에 심으면 살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둘 다 그 난대성 작물이네요. 비파도 네. 남해안 지방이나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거고요. 네. 아보카도도 열대 작물에 속한데 양평에서 되나요? 안 되죠. 네. 혹시 양평에 이제 뭐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지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가온을 해야 될 정도로 열대성 작물입니다. 그 시설 하우스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따뜻하게 뭘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비파는 1m쯤 자랐으면 굉장히 잘 키우신 건데요. 네. 아마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고 계시겠죠. 네. 1m쯤 자랐는데 근데 비파 꽃하고 열매는 그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잘라주면 한 3년, 5년 정도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르면요? 예. 그래서 첫 꽃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한번 좀 계속 유지해서 5년을 한번 키워보시고요. 야, 진짜 오래 걸리네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꽃이 피었으면 꽃 봤으면 이제 좀 잘라주셔서 1m 정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이렇게 또 뻗어 나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노지는 비추천 하시는 거고요. 네네. 예. 근데 비파는 얼마까지 커요? 비파는 제주도 비파림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는데. 숲입니다. 엄청나게 가봤나? 네. 엄청 높아요? 네. 그렇구나. 제가 가봤는데 그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1514님, 하우스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검은 제빛 진딧물 때문에 해마다 고민입니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하우스에서 고추 농사 짓는 많은 이유가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덜 오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로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데 반대 효과가 있죠. 이렇게 벌레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우스 고추 농사의 단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딧물이 오는 이유는 좀 너무 마르면 땅이요? 예, 땅이 너무 마르면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적 관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진딧물을 막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왔다고 한다면 이제 방제를 하셔야죠. 방제 어쩔 수 없다. 네. 일단은 좀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6896님, 배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요. 거름은 언제 주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과수 작물들은 가을에 이제 열매 떨어지고 열매 따고 낙엽이 다 떨어진 이후에 한번 이제 감사거름이라고 한번 준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퇴비로 감사거름을 주고요. 그리고 봄에 이제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그때 또 한 번 더 거름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이제 퇴비로 줘도 되는데요. 거름을 주는 방법은 나무가 들이우고 있는 가지
변두리로 이렇게 예, 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2986님, 남천나무를 가정에서 그러니까 화분으로 길러보려고 하는데요. 물을 주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남천이 예쁘죠? 남천나무 그런 게 있어요. 예, 빨간 열매가 달리는 찾아봐야겠네요. 예. 예. 그런 나무인데요. 좀 화분이 좀 일단 좀 깊어야 하고요. 근데 얼마나 깊어야 돼요? 화분은 보통 50cm 이상 이렇게 좀 깊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남천나무는 굉장히 건조한 것을 좋아해요. 너무 습한 것은 또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래도 살아요? 예, 충분히. 대신. 예. 처음 이제 한두 번 주는데 물을 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충분히 빠질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제 환경이 서로 달라서 그 이상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물을 충분히 주고 화분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그 무게감을 기억하시면 가끔 이제 들어보면 얘 물 줄 때인가 아닌가 가벼워지거든요. 물을 먹는 흙하고 물이 없는 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감으로 이거 이때쯤이면 줘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제 한 달에 2번이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안 주다 보면 네.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가볍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986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50cm 되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다. 꽤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예. 네. 근데 여성분들도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6923님. 감자 언제 심나요? 또 거름 비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는 의성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의성도 이게 경북 의성인데요. 백두대간에 그 영서지방에 속하는데 좀 추위가 좀 늦게 끝나는 지역에 속해요. 산악 지형이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중부지방 기준을 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말, 한 3월 중순부터 3월 말 사이에 감자를 심게 되고요. 3월 중순, 3월 말. 네. 네. 거름 비료는 이제 퇴비로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요. 다비작물이라서 반드시 이제 거름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감자 재배법에 대해서 한번 또 3월 중순, 3월 초쯤에 하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때쯤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자를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아까 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답변이 좀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920님. 저는 사과 껍질, 사과속, 배껍질, 배속, 귤 껍질 등을 말린 게 5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효시켜야 좋은 거름이 될까요? 지금 상태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말리긴 하셨대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귤 껍질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요? 신맛이 나잖아요. 신맛이 나요. 그것도 싫어해요? 네. 미생물들도 싫어하고 토양에 들어가서도 잘 안 썩습니다. 네, 미생물들이 안 좋아하니까 안 먹겠죠. 네. 그 와중에 또 취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과나 배속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커피 찌꺼기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섞어서 물을 충분히 한 60% 정도 되게. 그러니까 커피 그 남은 거, 네, 커피숍에 있는 거, 커피 찌꺼기 이런 거 섞어서 이렇게 두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호기성 발효라서 밭 한 곳에다가 이렇게 야적을 해서 이렇게 비 안 들이치게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그 안에서 이제 하얀 곰팡이가 일어나면서 발효가 잘 진행될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미생물이 취향이 있다는 게. 그럼요. 단 거 좋아하나요? 당연하죠. 단 게 에너지원이잖아요. 신기합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요청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